서울 외곽의 작은 어시장에선 매일 아침 바다의 향기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얼음 위에서 퍼덕이는 물고기들의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13살 소녀 미나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손은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미나의 눈동자는 깊고 강렬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소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미나에게 은반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이 반지의 짝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미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5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진, 45세의 부동산 재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시장을 방문한 그는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어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차 왔다고 했다. 운전기사를 시장 입구에 대기시키고 직접 발로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미나의 작은 가게 앞에 서서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생선 1킬로에 얼마죠? 미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손을 헝겊에 닦은 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죠. 미나의 선언은 시장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 상인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며 기득거렸다. 저 애가 미쳤나? 저런 부자를 아버지라고? 정우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미나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정우진의 왼손에 있는 은반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정우진의 시선이 자신의 반지로 향했다. 값비싼 보석도 고급 금반지도 아닌 단순한 은반지였다. 그것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그것을 항상 끼고 다녔다. 이 반지에 대해 네가 뭘 알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미나는 천천히 낡은 천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이건 엄마의 반지예요. 엄마는 나머지 반지를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우진은 두 반지의 유사성에 놀랐지만 여전히 부정했다. 이런 은반지는 흔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빛났다. 우연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은 20년 전 이 시장에 왔었고 엄마를 사랑했어요. 서로에게 이 반지를 주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당신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는 당신을 기다리며 홀로 저를 키웠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전 그는 실제로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소라라는 생선가게 딸을 사랑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은반지를 주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정우진의 가족은 그를 서울로 보내어 사업을 배우게 했고 그는 결국 소라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눈동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이건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엄마는 제가 당신을 만나면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는 편지를 펼쳤고 떨리는 필체로 쓰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정우진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우리 딸을 만났겠죠. 당신이 떠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미나를 낳았고 그녀는 우리의 딸이에요.
나는 그녀를 끝까지 키울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이 그녀를 찾아와 내 대신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반지가 증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우리의 추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딸이 부모 모두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우진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제 부자의 자신감이 아닌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소라. 그는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저버린 약속이 모두 기억났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만약 이게 속임수라면 진짜 증거가 더 필요해. 미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눈을 보세요. 엄마는 내가 당신의 눈을 닮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나요? 정우진은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 눈은 분명히 자신의 눈과 같았다. 깊고 강렬하며 결단력 있는 눈동자. 그는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러워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미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그를 고발하고 있었다. 정우진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급히 시장을 빠져나왔고 미나와 놀란 군중들을 뒤로 남겼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미나는 정우진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정우진은 시장에서 벗어나 차에 올랐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이 착각일 뿐이라고, 가난한 소녀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계략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은 평소와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10살 딸 지은이는 그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정우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바빴어? 내일 사줄게. 혜진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여요. 시장 조사는 어땠어요? 정우진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딸, 그리고 안정된 사업. 그는 가난한 청년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유령이 그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오래된 흠집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미나의 말이 다시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 반지는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정우진은 고개를 젓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불가능해. 20년 전에 소라와 헤어졌어.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그는 20년 전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라는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만약 그때 그녀가 임신했다면 미나는 그 결과일 것이다. 그 시각 시장에서는 미나가 여전히 생선 가게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반지와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은 이미 마른 채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계속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미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병약한 할머니가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디 갔었니? 늦었구나. 할머니가 기침하며 물었다. 미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그를 만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을. 그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인정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미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그런 부자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 가서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미나의 눈동자를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눈과 똑같은 그 눈동자를. 점심시간 그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비서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다. 사장님,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사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우진은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미나가 비서의 저지를 무시하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여기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미나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는 당황하여 묻기 시작했다. 사장님,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그냥 나가줘. 둘만 남게 되자 정우진은 일어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네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미나는 앞으로 나와 반지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읽어보세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단지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랄 뿐이에요. 정우진은 책상을 내려다보았지만 다시 편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넌 이해 못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어. 아내와 딸이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그걸 생각해봤니? 미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내 엄마는요? 그녀는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20년 전 시장에서 엄마와 당신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도 모른다고 말할 건가요? 정우진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소라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여름 오후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는 이 사진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다. 정우진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미나는 그곳에 서서 울지도 떨지도 않고 그저 아픔과 도전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저는 당신의 집에 갈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미나는 뒤돌아 나갔고 정우진은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 반지, 편지를 바라보았고 마치 세상이 자신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 자신이 쌓아온 행복한 가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소라, 그녀의 외로운 세월,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진 미나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어둠 속에서 고뇌했다. 혜진이 노크 후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내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정우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일이 좀 스트레스 받아서.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와 지은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정우진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잃을 수 없었지만 또한 다가오는 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한 소녀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누구를 찾니? 혜진이 물었다. 미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정우진 씨요? 혜진은 뒤돌아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 누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정우진이 나타났고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미나의 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고급 저택의 현관에 울려 퍼졌을 때 평화로운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혜진은 충격으로 굳은 채 여전히 문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 정우진을 바라보았고 그는 거실에서 나오며 생기를 잃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이는 호기심에 아버지 뒤를 따라와 문 밖의 낯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미나, 정우진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이곳에 올 줄 몰랐다.
정확히 그녀가 어제 사무실에서 경고했던 대로. 미나는 낡은 옷을 입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은 채 그곳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밝게 빛났고 결의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처럼. 혜진은 남편을 향해 물었다. 여보, 이 아이를 알아요?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한 거죠?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합리적인 설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우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찢어진 느낌이었다. 미나는 정우진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작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반짝이는 마루바닥을 밟았다. 당신이 그의 아내군요? 미나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제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혜진은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감쌌다. 무슨 말이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 언니는 누구예요? 정우진은 손을 들어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혜진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냥 오해야. 그는 미나에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너는 내 집에 이렇게 멋대로 들어와서. 하지만 미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확인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제가 속기 쉬운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반지, 편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끌면서 도망치려는 건가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우진을 똑바로 가리켰다. 20년 전 당신은 제 어머니 소라를 저를 임신한 채로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웠고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호화롭게 살았죠. 당신은 제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나의 말은 마치 폭풍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소녀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지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 속의 긴장감은 느꼈다. 그녀는 더 가까이 엄마에게 붙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리치고 미나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나, 진정해. 정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가족이 있어. 넌 이렇게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릴 수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미나는 그에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무너뜨린다고요? 그녀는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제가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누가 제 어머니의 인생을 무너뜨렸죠? 누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났죠? 당신은 제가 여기 와서 돈을 구걸하거나 동정을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원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반지와 사진을 꺼내 정우진 앞바닥에 던졌다. 보세요. 당신이 잊은 제 어머니를 보세요. 당신이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반지를 보세요. 혜진은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은 젊은 정우진과 낯선 여자의 모습을 보며 떨렸다. 정우진, 이게 진짜예요? 이 아이,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다. 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나도 모르겠어. 20년 전 소라라는 여자를 알았어.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맹세해, 정말 몰랐어. 그는 미나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학비도 대주고 무엇이든. 하지만 내 가족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제발. 하지만 미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학비라고요? 그녀는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은 돈이 제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당신의 딸로 인정하길 원해요. 어머니가 비록 한 번뿐이라도 인정받길 원해요. 미나는 혜진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오늘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일 저는 그의 회사에 가서 모든 직원들과 언론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혜진은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정우진, 진실을 말해요. 만약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면 저는 알아야 해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지은이를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우진은 일어섰지만 그의 다리는 떨렸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13살의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전사처럼 강해 보였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볼게요. 하지만 부탁해. 이걸 크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20년 동안 알아볼 시간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일 만약 당신이 시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 고급 저택을 나갔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무거운 공기를 남겼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정우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엄마에게부터 두려움에 물었다. 엄마, 저 언니는 누구예요? 왜 울어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미나, 그 소녀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인함과 정의를 요구하는 결단력의 힘이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앞에는 사진, 반지, 그리고 소라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소라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그는 그 시절을 기억했다. 순수한 사랑,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맹세, 하지만 그는 떠나버렸고 소라는 그가 전혀 모르는 아이와 함께 남겨졌다. 이제 그 아이 미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과거와 대면시키기 위해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바로 잡았지만 그의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미나는 그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집을 나서며 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쪽지 한 장만 남겼다. 이 일을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미나를 다시 마주칠 때 어떻게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미나는 생선가게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정우진이 올 것임을 알았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강제했기 때문에.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저는 엄마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게요.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오늘은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고기가 튀는 소리, 그리고 생선 특유의 냄새가 긴장감과 섞여 있었다. 이나는 자신의 작은 생선 가게 옆에 서서 평소처럼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을 살폈다. 그녀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주머니 속의 은반지는 그녀의 사명을 상기시켰다. 어머니를 위한 정의,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정우진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창백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매 걸음이 힘들어 보였다. 그는 혜진, 지은이, 소라, 그리고 미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미나의 위협, 그녀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그를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군중이 그를 알아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부자가 또 왔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정우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은 뒤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고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정우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가운데 서서 그의 길을 막았다.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결정하셨나요? 정우진은 멈추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13살 소녀에게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미나, 난 대화하러 왔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심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높았다. 당신은 20년 동안 도망쳤어요. 오늘 저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원해요.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정우진 씨는 제 아버지예요. 20년 전, 그는 저를 임신한 제 어머니 소라를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우며 가난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는 호화롭게 살았죠. 오늘 저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하길 원해요.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근처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미나가 진짜 그의 딸이라고? 저 부자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소녀의 눈이 그와 닮았어. 이건 큰일이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발 아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하려 했다. 진정해, 난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뭐가 더 필요하세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를 다시 한번 부정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올렸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건 20년 전 그와 엄마가 찍은 사진이에요. 더 할 말 있으세요? 군중은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의 손에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고 소라에 대한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밀려왔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약속. 그는 떨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난 너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이미 가족이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해하니? 미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요? 그녀는 경멸의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 어머니에 비하면 당신이 뭘 잃는다는 거죠? 그녀는 당신 때문에 온 인생을 잃었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가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지 당이 진실을 인정해서 제 어머니가 편안히 쉬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말해요. 제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요. 정우진은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미나의 눈동자, 그와 너무나 닮은 그 눈동자가 그를 붙잡았다. 군중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확신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정우진, 혜진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남편을 따라왔다. 마음속의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전부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진실을 말해요.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정우진은 뒤돌아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아,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올려다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 언니가 정말 제 언니예요?
딸의 질문은 마치 최후의 일격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나는 혜진을 바라보고 다시 지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다. 아줌마,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그가 제 아버지 역할을 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제 어머니를 저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가 더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좋아,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난 인정해. 내가 내 딸이야. 소라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난 그녀를 버렸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고 수군거림이 시장 전체에 퍼졌다. 미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늘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녀는 생선 가게로 돌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하얀 국화 다발을 꺼내 땅에 놓았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혜진은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떠났고 정우진은 시장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내와 딸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고 미나를 바라볼 용기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나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이 도망친 결과였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나가 정우진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조용히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저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길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어머니의 은반지를 놓았다. 이걸 가지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제 어머니를 잊지 마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지를 꽉 쥐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나. 난 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잊지 않을게. 약속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생선 가게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정우진은 한동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나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일어나 시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혜진과 지은이를 마주하고 남은 것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생선 가게에서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더 잘 살아갈게요. 오랜 고통의 나날 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우진은 진실을 인정한 후 시장을 떠났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한동안 서서 미나의 작은 뒷모습이 생선 가게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라의 은반지가 그의 손안에 있었다. 차갑지만 뜨거운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였다. 미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 노릇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그 말이 그를 자극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도록 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 정우진은 생선 가게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듯했다. 미나,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할머니를 만나고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그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안내했다. 정우진의 눈앞에 나타난 집은 마치 그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금이 간 흙벽, 녹슨 양철 지붕,
그리고 내부에 낡은 침대가 전부였다. 미나의 할머니, 하얀 머리의 마른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문 쪽을 바라봤다. 정우진을 보자 그녀는 마치 과거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처럼 움찔했다. 그 아이가 말한 아버지군요. 할머니가 약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노인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저는 소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미나는 옆에 서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진실을 들을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몇 번 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당신이 떠난 직후 미나를 임신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당신을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녀는 밤마다 울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낡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녀는 우유를 살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미나를 낳을 때 그녀는 과다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정우진은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있었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출산 후 소라는 매우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했어요. 그녀는 결핵에 걸려 몇 년 동안 피를 토했어요.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어머니, 제가 일을 쉬면 미나는 뭘 먹고 살죠? 라고 말했어요. 미나가 8살 때 소라는 이 집에서 저 침대에서 죽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언젠가 미나의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에게 미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우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는 한때 그와 함께 웃었던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이 차가운 집에서 미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떠나던 날을 기억했다. 가족의 압력과 출세에 대한 열망 때문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후회 때문이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향해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들으셨죠? 제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고 그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단지 알고 싶었어. 내가 무언가 보상할 수 있을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소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요. 정우진은 일어나 풀이 무성한 작은 길을 따라 작은 묘지로 향하는 노인을 따라갔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뒤따랐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치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것처럼. 소라의 묘 앞에서 단순하게 이름이 새겨진 삐뚤어진 비석을 마주한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은반지를 묘 앞에 놓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라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통받은 줄 몰랐어. 네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죽은 줄 몰랐어. 난 최악의 인간이야.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쏟아내려는 듯 땅을 치며 울었다. 할머니와 미나는 뒤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위해 충분히 울었다. 정우진이 고급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은 공허했으며 얼굴은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이미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진이 돌아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시장에 있었고 그가 미나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소녀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의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나와 함께 있었죠?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그의 무너짐을 목격했고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가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후회를 알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슴 속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남편이 다른 가족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고통. 어디 갔었어요? 시장 이후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의 할머니 집에 갔어. 그녀가 소라에 대해 말해줬어. 내가 떠난 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난 그녀의 묘에 갔어. 용서를 구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의 힘든 삶, 결핵과 그녀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혜진은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목이 메어 말했다. 소라가 불쌍해요. 미나도 불쌍해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화가 나요. 당신은 그들을 버렸고 이제 여기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생각했나요, 정우진? 난 14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난 바보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가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정우진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난 소라가 임신한 것을 몰랐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내가 잘못했고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혜진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스럽고 지쳐 보였다.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요. 나와만이 아니라 미나와도. 그날 이후 정우진은 자책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에게 보상하려 노력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미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을 가진 소녀, 하지만 결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소녀. 매일 밤 그는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비난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고 가슴은 아팠다.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나에게 온전한 유년 시절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 시장에 갔고 멀리서 미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의연하게 생선을 팔고 할머니를 돌보았다. 그녀는 결코 그의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그녀의 집 앞에 돈을 놓고 갔지만 다음 날 미나는 그것을 돌려주었다. 짧은 쪽지와 함께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고통으로 충분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정우진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죄책감임을 깨달았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임을. 미나는 여전히 허름한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왔다. 정우진은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반지를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대가를 치렀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어떤 말로도 완화시킬 수 없는 고통으로. 비가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운명은 두 영혼을 이어주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녀.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수연은 그녀를 처음 만났다. 기사님, 잠시 이 시장에 들러주시겠어요? 집에 가져갈 채소를 좀 사고 싶습니다. 정수연은 운전기사 김씨의 부탁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귀찮아했을 부탁이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계약 체결 후의 해방감 때문인지 관대한 기분이었다. 그의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은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오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마쳤다.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시장의 모습이 보였다. 노점상들은 황급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기 봐요, 저 아이. 김 기사가 중얼거렸다. 수연의 시선이 향한 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어깨에 채소가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녀에게 팔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쪽 어깨에서 끝나는 몸, 그러나 소녀는 특별히 제작된 끈으로 바구니를 어깨와 허리에 묶어 옮기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운 길, 소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바구니의 무게와 빗줄기의 압력이 소녀를 억누르는 듯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견된 듯한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 소녀의 바구니가 흔들렸고 균형을 잃은 소녀는 진흙탕으로 쓰러졌다. 채소들이 흩어졌고 소녀의 머리가 도로변 돌에 부딪혔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었다. 기다려요, 정 회장님. 김 기사가 외쳤지만 이미 수연은 빗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수연은 소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얼굴은 참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가냘픈 맥박이 느껴졌다. 꼬마야, 정신 차려. 수연이 소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소녀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수연의 가슴이 아팠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요. 그가 차에 올라 외쳤다. 벤츠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다. 수연은 소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압박했다. 고급 양복이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녀의 안전만이 있었다. 누구지?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 혼자?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소녀를 이송했다. 수연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빗물과 피로 젖은 그의 양복은 흉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해요. 매일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온다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수연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과 소녀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를 압도했다.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비용이.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제 신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해주십시오. 수연은 왜 자신이 이토록 낯선 소녀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윤민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할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빗속에서 넘어졌다는 것. 그 이후는 모두 어둠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는요? 병원이란다. 할머니께는 연락드렸어. 곧 오실 거야.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다행히 한 분이 널 도와주셨어. 누가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셨어. 그분이 모든 치료비를 내셨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13년의 짧은 인생 동안 그녀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함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다. 민지의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76세의 노인은 손녀의 병상을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순자 여사는 의사와 이야기했고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작은 집이 수리되었고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위한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었다. 모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였다. 한 달 후 민지가 퇴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채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지. 그분의 선행을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발이 없지만 그녀는 발과 입을 이용해 연필을 잡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그녀의 꿈은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수연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레스토랑 체인은 계속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날의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웃고 있는지. 그는 종종 소녀의 소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가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지를 도운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명예나 감사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민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연은 몰래 장례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민지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홀로 남겨진 17세 소녀는 눈물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선택했을 때 그는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한 학생단체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한국의 맛 본점. 45세의 정수연은 이제 식품 산업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전국 각지에 분점을 두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수연의 내면은 공허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그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느꼈다.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는 그의 삶은 황금빛 감옥과 같았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수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메뉴 라인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정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강남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언론인 일행이 한국의 맛 대표 메뉴인 갈비찜을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에서 유리 조각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맛 식중독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고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에서 유리 조각 발견, 식품위생관리 부실, 손님 병원 이소. 정수연 회장의 제국, 위생 문제로 흔들리나. 수연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레스토랑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식재료만을 사용했고 위생관리는 철저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언론은 연일 한국의 맛의 위생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다. 몇몇 직원들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 수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다. 검찰이 정수연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중보건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수연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를 무죄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한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그 빗속의 소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순수한 미소,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왔던 기억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러나 수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민지, 이제 23세가 된 그 소녀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맞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정수연을 향한 비난의 눈빛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수연은 고의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연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불리했다. 증거는 모두 수연에게 불리했고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비난했다.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요청하려는 순간 법정 뒷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아래로는 팔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윤민지,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겼던 그 소녀.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된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정수연 회장은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제가 제출하는 증거는 이 모든 사건이 경쟁업체 천하식품의 조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디오, 이메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천하식품의 직원들이 한국의 마트의 음식에 유리 조각과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 거짓 증언을 위해 돈을 받는 피해자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단지 성공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검사는 당황했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수연은 법정 복도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민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어렸다. 정 회장님, 당신 어떻게 알았지요? 제가 당신을 도왔다는 것을.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찾았죠?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 회장님의 레스토랑은 항상 품질로 유명했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녀는 어떻게 천하식품의 전 직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끈기와 지능 그리고 용기가 모든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수연이 물었다. 민지의 눈이 따뜻해졌다. 10년 전 정 회장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정수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대신 천하식품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맛의 무죄를 보도하고 정수연의 복권을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민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영광입니다, 정 회장님. 서울의 조용한 카페, 수연과 민지는 마주 앉아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와의 생활,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법학 공부를 결심한 순간,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의지가 묻어났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때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수연은 깊은 감동과 함께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공과 부, 명예를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민지의 삶에 비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저는 수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주었죠. 하지만 힘같은 진정한 기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정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기쁨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무엇보다 한 작은 소녀의 삶을 구해주셨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우선 한국의 맛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도 갖고 싶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국의 맛의 일부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동의 씨앗이라는 재단 설립.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민지가 제안했다. 수연은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 한때 버려진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 수연은 재단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단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 위에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문구는 민지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요리교실에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한국의 맛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면 컴퓨터 교육실과 미술교실이 있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닌 존경의 표현이었다. 민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잠시 멈췄다.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네, 김 선생님.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수연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로크 후 들어가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밝게 웃었다. 수연 씨, 오셨군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서로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회장님과 변호사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점차 사라졌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러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후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맛 신촌점에서 장애인 요리사들의 첫 팝업 레스토랑 오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요리사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나 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든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 베테랑 셰프들도 놀랐다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단 마당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는 민지처럼 팔이 없었지만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민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수연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은 함께 마당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후의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후원자들은 재단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수연의 사업가적 통찰력과 민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저녁, 한국의 맛 신촌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애를 가진 5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준비한 메뉴는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각 테이블에 작은 카드로 소개되었고 손님들은 음식과 함께 감동을 맛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수연과 민지는 레스토랑 옥상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의 공로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경험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반자였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걷는 영혼의 동반자. 민지 씨,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수연 씨. 저도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이 더 흘렀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소외계층 법률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의 한국의 맛.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각 지점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민지는 이제 장애인 권익을 위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법률 지원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연과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 그리고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 어느 봄날 수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 그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소녀였고 나중에는 저를 구해준 영웅이었고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민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제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유민지, 제 인생의 나머지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지지자로, 당신의 동반자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수연 씨,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저도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은 반지를 꺼내 민지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에 끼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재단의 정원에서 그들이 도운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민지는 특별히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수연은 평생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약을 엑스체인징할 때 민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발로 쓴 자신의 서약을 낭독했다. 수연 씨, 비가 오던 그날 당신은 저를 들어 올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는 제 심장과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약을 말했다. 윤민지,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오늘부터 영원히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꿈과 희망, 두려움과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매일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민지. 결혼 후 그들은 재단과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한국의 맛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어느 날 수연과 민지는 1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다. 포장된 도로, 현대적인 시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들은 비가 내리던 그 자리에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네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단의 도움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어머니, 한국의 마트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 법률 지원을 받아 권리를 되찾은 노인, 시장 한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오른팔이 없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윤민지 선생님, 소녀가 반갑게 불렀다. 저 기억하세요?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서아예요. 민지는 소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떻게 지내니, 하예야? 정말 잘 지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 선생님처럼. 민지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꿈을 크게 가지렴, 하예야. 민지가 말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민지 선생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민지는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13년 전에 그 소녀가 지금의 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친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자라서 희망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며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연민과 회복력, 그리고 서로를 돕는 행동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25년 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오늘 우리는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창립자 정수연 회장과 윤민지 변호사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재단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스크린에는 수연과 민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다. 시장에서의 첫 만남을 재현한 그림, 재단 설립식, 그들의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수상 장면들.
지난 25년 동안 이 재단은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고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수천 건의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는다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단 위에 이제 70세가 된 정수연과 58세의 윤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25년 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민지가 이어받았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혹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작아 보이든 그것을 심으세요. 여러분은 그 씨앗이 어떤 숲을 이루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 중에서 서아애가 일어섰다. 이제 38세가 된 그녀는 민지의 뒤를 이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저는 13살 때 윤민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예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저는 정수연 회장님과 윤민지 선생님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강당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과 민지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25년이 흘렀네요. 수연이 말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들은 캠퍼스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청동 조각상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고 한 남자가 그녀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번의 만남, 수천 개의 희망.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장, 그 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행운아예요, 민지. 서로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 수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13년 전 민지가 수연을 위해 법정에 섰던 그날의 기사였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씨앗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랄 거예요.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민지가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날 저를 안아주셔서.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민지. 내가 감사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이 하늘에 반영된 것 같았다.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빛나는 희망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런 순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심은 씨앗 속에서, 그들이 변화시킨 삶 속에서, 그들이 영감을 준 마음 속에서 선한 행동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번성하고 또 다른 씨앗을 맺어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이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수연과 민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